어떠한 투자를 하던 간에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는 곳에는 투자를 하지 마라. 주식을 투자를 하거나 어느 나라에 주식을 투자를 하거나 네.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을 때 투자를 하시면은 진짜 큰일 나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생산성이 올라가고 있는 국가의 가장 대표적인 넘버원 국가 아니다. 넘버원이 아니고 유일한 국가. 유일한 국가. 네, 미국입니다. 지금 변동성이 아주 심했던 구간이 서서히 지나가는 상황이고 앞으로는 어떤 결국 펀디멘탈적인 부분을 놓고 시장이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할 것 같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과하게 3% 이상 위로 폭등하지 않고 앞으로 2에서 3% 사이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거다. 그렇다면 금리도 마찬가지로 2에서 3%에 플러스 1% 정도 더해서 3에서 4% 정도의 안정적인 금리.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면 지금 현재의 미국의 펀디멘탈 S&P 500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싸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도너리 아나운서 박하윤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미국 국채 시장의 불안감에 글로벌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AI 주도권을 둘러싸고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심화되면서 시장의 변동성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안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소개 먼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자산배분 유한타증권 본부장 유동원입니다. 제가 최근에 방송을 못 찍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글로벌 투자를 돕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많은 분들께서 글로벌 투자를 하셔서 좋은 성과를 올리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 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부장님, 요즘에 시장의 변동성이 정말 큰 것 같습니다. 네. 뭐 한두 달 전만 해도 미증시 이제 끝났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급락을 했는데 어느새 다 회복을 한 것 같아요. 네. 지금 트럼프 정부 정책과 최근 미국 증시 변동성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지금 미국 증시를 들여다보시면 참 희귀한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데요. 지난 2023년, 24년 연달아 큰 폭의 20% 이상의 폭등장을 보였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년 차 넘어가면서 조정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사실 연초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장밋빛 전망을 해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은 상중하고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그만큼 상반기는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었고요. 그 이유는 뭐 많이 올랐다. 이게 또 간단한 이유일 거고 네. 또한 정권이 바뀌면서 트럼프의 정책이 어떻게 튈지 잘 모르니까 그걸 소화하는 구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은 시장이 아주 싸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네. 트럼프 정권이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근데 이것도 항상 사람이 좀 익숙해지면 네. 변화가 크게 안 일어나는 것처럼 아마 이런 트럼프의 행동에 익숙해질 것 같습니다. 네, 뭐 주말만 하더라도 또 뭐 유럽 관세 얘기 나왔었는데 시장이 큰 폭으로 빠지는 듯 했었으나 좀 돌리는 것 같고 네. 이 관세는 이렇게 보면 트럼프 정권, 즉 미국이라는 국가가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쓰는 방법의 하나이지 그걸 통해서 전 세계가 망한다, 뭐 다 팔고 나가야 된다, 네. 뭐 큰 폭의 어떤 폭락장이다, 뭐 이렇게 보시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정책적인 변화는 어느 정도 우리가 다 예측이 가능하니까. 트럼프가 자기가 뭘 할지는 이미 다 내놓은 거고 네. 그걸 우리가 얼마나 익숙해지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아주 심했던 구간이 서서히 지나가는 상황이고 앞으로는 어떤 결국 펀디멘탈적인 부분을 놓고 시장이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할 것 같습니다. 즉 펀디멘탈이라고 하면 미국의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 또는 뭐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의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 중국 같으면 중국의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 결국 중국, 미국, 한국, 뭐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경제 펀더멘탈에 따라서 시장이 좀 움직이는 그런 상황으로 변해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어떤 초입기에 들어선 게 아닌가. 그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변동성이 심했던 구간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지금 이제 그 변곡의 초입구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구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뭐 또 떨어질 거다, 아니다, 여러 가지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낙관론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얼마나 심한 변동성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S&P 500이 올해 상반기에 제법 뭐 1월, 2월 달 많이 올랐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집권을 하면서 올랐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관세 뉴스를 시작으로 해서 큰 폭의 폭락이 왔는데 그 하락폭을 계산해 보시면 네. 아주 짧은 2달 사이에 S&P 500이 21.35% 폭락, 그리고 나스닥은 자그마치 26.8% 폭락을 했어요. 자, 이렇게 많이 빠지는, 단기간에 빠지는 시장은 과거의 역사상 손가락 안에 듭니다. 예,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중요한 것은,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락폭의 지금 80% 이상을 되돌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연초 대비해서 지금까지의 주가 흐름은 큰 변화가 없다. 즉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 수준. 네. 연초 대비해서 지금까지, 즉 상반기가 끝나가는,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지금 거의 5월 달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달밖에 안 남았죠. 거의 한 달밖에 안 남은 상반기에 시장은 별 볼 일 없었다. 예, 큰 폭의 하락, 다시 반등. 예, 이런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어느 정도 예측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급락을 한 걸 이렇게 빠르게 되돌릴 경우에 보통 이거는 단기적인 조정일 뿐이다.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조정이 만들어졌다. 펀더멘탈과 큰 상관이 없는 현상이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급반등을 하면서 증시가 많이 오른 시기, 즉 아주 짧은 한 달, 네. 그러니까 2달 조정받고 한 달 만에 빠진 거에 거의 80% 이상을 되돌리는 그런 시장이 나왔을 경우, 여기에서 지금 나와 있는 이 통계는 S&P 500으로 보면 한 달 동안에 14% 상승을 하면 그 이후에 12개월이 평균적으로 90%의 확률로서 25% 이상 상승을 한다. 뭐 이런 건데 네. 사실 지금 한 달 넘게 지났잖아요. 숫자로 다시 계산하시면 지난 거의 한 달 동안에 실질적으로 오른 폭은 14%보다 더 넘어요. 거의 뭐 20% 상승을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렇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강하다라는 거고요. 펀더멘탈적으로 그렇게 빠질 만한 요소가 아니었고, 물론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뭐 펀더멘탈이 바뀌고 이럴 수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트럼프가 이 관세를 가지고 협상 카드로 쓰는 것이지 실질적인 펀더멘탈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나스닥도 보시면은 네. 나스닥 100이 지난 흐름을 보시면은 큰 폭의 폭락, 그러니까 10% 이상 급락을 하고 나서 다시 되돌려서 거의 7주 안에 20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갈 경우에 과거의 역사상 90%의 확률로서 1년 뒤에 20% 이상 상승한다. 즉 여러 가지 요소를 보고 있으면 이번에 이 상반기의 흐름은 굉장히 단기적인 어떤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놀라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펀더멘탈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그 기업의 오너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회사가 얼마나 이 주가가 빠질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느냐, 샀느냐, 예, 뭐 팔았느냐 이런 게 중요한데 지금 보시면은 그 스탁 바이백 앤 캔슬레이션이라고 해서 자사주 매입 소각 이 부분의 이 속도가 지난 네. 13년 만에 최대 빠르다. 그러니까 급락하니까 막 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저평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기업의 오너든 기업의 매니저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들의 미래의 펀더멘탈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런 지표들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팔게 되면 네. 그게 기회가 되는 것이고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팔게 되면 좀 리스크가 크죠. 예, 근데 지금 보시면 개인들의 이 자산을 투자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최근에 들어서 큰 폭으로 빠르게 주식을 매도했었다면
반면에 기관들의 매수 추이를 보시면은 급격하게 매도했다가 다시 급격하게 매수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네. 시장의 흐름과 비슷하게 변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 결국은 좀 더 개인들보다는 기관들이 더 투자를 잘하겠죠. 예, 그래서 거기에 맞물려서 시장을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결국 개인들의 투자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는 반대로 하는 거고 굉장히 비관적으로 바라볼 때는 또 반대로 하는 것인데 지금 보시면은 AAII Sentiment Survey라고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비관적으로 보고 있느냐 60%, 얼마나 긍정적으로 보고 있느냐 20%, 이게 가장 괴리가 많이 벌어진 시기 정도 되는 거예요. 네. 예, 보통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과거의 역사는 1년 뒤에 주가는 평균적으로 25.6% 상승을 하고 S&P 500 기준으로 그리고 확률은 100%다. 예, 즉 개인들이 가장 비관적일 때 예,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시장의 지난 5개월 동안의 흐름을 보면 이거는 아무래도 올라갈 확률이 떨어질 확률보다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의 흐름은 그럼 단기적인 조정일 뿐이었다라고 통계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사실 투자자들이 또 한 가지 가장 관심을 두고 주목하는 것이 금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잖아요. 근데 파월은 사실 끄떡 안 하는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금리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여기서 이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내자면 파월이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왜요? 네, 금리를 내려줘야 되는데 안 내려주고 있어요. 네, 제가 보기엔. 근데 지금 통계적으로 너무 좋지 않나요? 그 지표들이? 그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은데 많이들 좀 해석을 좀 달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금리를 안 내리는 이유를 딱 하나 들자면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질 것 같아서 아니면 다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까 봐 인플레이션이 관세 때문에 장기화될 것 같다. 이거의 이유를 들면서 금리를 안 내리고 있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시면은 다른 중앙은행들은 다 금리 내렸고 유일하게 금리를 올리고 있는 국가는 일본. 워낙 낮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인플레이션 숫자를 보고 있으면 지금 예측치에 따라서 흔히 말하는 연준의 행동이 지금 좌지우지되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 관세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예측 때문에 이 소비자들이 어떻게 지금 예측하고 있냐면 인플레이션 예측을 1년으로 놓고 보면은 큰 폭으로 확장돼서 3.5%대로 급등할 거다. 예, 지금 현재 숫자 대비해서 많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2%대 중반으로 떨어질 거다. 빨간색 선을 보시면 이게 떨어질 거다. 예측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즉 관세만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인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숫자는 얼마냐? CPI가 2.3%고요. 예, 근원 CPI가 2.8%입니다. 그래서 이미 벌써 정상화되어 가는 과정이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미 연준의 기준금리가 얼마일까요? 예, 4.5%, 4.25에서 4.5%. 인플레이션이 2.5% 미만이면 지금 과하게 2%나 금리를 더 때리고 있는 거죠. 예, 그거는 과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 연준의 입장에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2.3%가 아니라 관세 때문에 앞으로 4%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가정을 넣으면서 금리를 4% 이상 유지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글쎄요. 예, 모르겠어요. 예, 파웰이 저는 잘못했다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막판에 금리를 2022년에 올린 것도 너무 많이 늦게 올렸고 실질적으로 올려야 되는 수준 대비해서 최소 150bp는 더 올렸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0bp 잘랐는데 추가로 50bp는 빨리 잘라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를 안 하고 있어요. 핑계를 대고 있는데 그게
트럼프의 정책 때문에 그렇다. 물론 저도 트럼프의 정책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네. 기본적으로 할만하니까 하는 정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이런 정책의 바뀜에 있어서 그 강도가 실질적으로 관세가 막 20%, 25%, 50%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그냥 10% 정도 선에서 끝나는 케이스로 장기적으로 간다면 이건 필요한 거다. 그만큼 미국의 이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국가적으로 쓸만한 전략인 것인데 이걸 가지고 중앙은행이 독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의견을 이런 식으로 피력하는 건 저는 오히려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갔다는 수치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확인하려고 하면서 올라갔다고 자꾸 얘기를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그게 확인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기다릴 거는 기다리겠지만 결론은 미국의 금리는 떨어져 줄 거다. 예, 그래서 아마도 금리를 향후 1년 동안에 1% 정도는 최소 떨어뜨릴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정도는 적절한 금리 수준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지만 여러 가지 이 걱정거리, 즉 미국의 재정 부담, 이자 비용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올바른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은 해요. 네. 근데 조금 느낌은 너무 정치적인 성향을 보이게 아니냐. 예,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일단 뭐 본부장님께서는 미국이 생각보다 탄탄하다라고 보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간 게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네. 저희가 지표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표들이 사실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자, 우선 우리가 상승 모멘텀이 예상이 된다. 뭐 향후 증시가 미국 증시가 올라갈 것 같다라고 되려면 네. 실질적으로 지금 비싸 보이거나 싸 보이거나 한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중립 정도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펀더멘탈적으로 시장이 더 올라갈 만한 이유가 생겨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첫째는 결국은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나올 건가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미국의 경제가 어떤 모습을 보일 거냐. 경기 침체냐, 네. 아니면 골디락스냐, 뭐 아니면 과열이냐, 뭐 어쨌든 이런 부분을 봐야 될 거고요. 결국 여기에 따라서 미 연준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금리를 어떻게 해줄 거냐 하는 부분이 될 거예요. 네. 자, 중요한 부분은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2에서 3% 시대로 안정적으로 간다라는 것은 그게 골디락스입니다. 네. 즉 인플레이션이 과하게 3% 이상 위로 폭등하지 않고 앞으로 2에서 3% 사이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거다. 그렇다면 금리도 마찬가지로 2에서 3%에 플러스 1% 정도 더해서 3에서 4% 정도의 안정적인 금리.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면 지금 현재의 미국의 펀더멘털 S&P 500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싸 보이게 되는 겁니다. 네. 예, 지금의 금리 4.5%에서는 그냥 중립. 근데 이게 3.5%로 떨어져 주면 싸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네. 과거의 역사를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고 뭐 고점이라고 하는 게 뭐 진짜 높았을 때 9%였잖아요. 2022년에. 그래서 쭉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더라도 4% 위로 안 튀고요. 네. 다시 하향 조정돼서 그냥 2, 3%대에서 안정을 찾는 모습 보여주면 요 구간 내내 시장은 올라가는 거예요. 예. 다시 치고 올라가서 4% 위로 올라간다 이런 네. 문제고요.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확 빠져가지고 디플레이션을 간다 이것도 문제고요. 그럼 지금은 그냥 딱 여기 중간에 예, 있네.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요소가 관세인 거예요. 그래서 관세를 가지고 좀 해석을 해보자면 네. 자, 처음에 트럼프가 얘기했었던 게 뭐였냐면 관세 올리겠다. 자, 그러면 이제 관세의 영향이 들어오기 전에 평균 관세율은 3%였어요. 보통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10% 정도까지 올릴 거다. 요 정도, 3에서 10% 정도까지 올릴 거다라고 예측을 하면 인플레이션에 주는 영향력은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공급망을 완전히 뒤틀지 않고 그냥 좀 올라가는 경우. 그래서 즉 0.3에서 0.4% 정도.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 인플레이션이면 2.3, 2.4% 정도의 인플레이션으로 올라갈 수는 있다. 근데 그것도 원오프죠. 한 번에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관세를 또 올리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다시 자연스럽게 떨어지겠죠. 네네. 그죠? 가격이 똑같으니까. 전년 대비로 계산하면 앞으로 1년 뒤에는 그 올린 부분이 없을 거니까. 그래서
3에서 10%까지 올리면 인플레이션에 주는 영향은 일시적인 0.3, 0.4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없다. 그러면 사실 뭐 금리도 내려줄 수 있고 모든 부분들이 다 예측대로 인플레이션 떨어지는 추세. 근데 왜 시장이 훅 빠졌었느냐? 또 관세를 10%까지 올릴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 25%. 너무 그러니까 세니까. 확 올릴 거다라는 뉴스가 빵빵 터지니까 그러면 도대체 인플레이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이 차트를 보시면 과거에 스무트 할리 액트라고 있어요. 이게 1930년대인데 이게 언제냐면 Great Depression이라고 해서 미국의 대공황이 일어났었을 때예요. 그때 관세를 확 땡겼으니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오렌지 색선을 보시면 확 튀어가지고 관세율이 1930년대의 고점 수준까지도 올라가는 게 아니냐라고 걱정을 한 겁니다. 미리 겁을 먹었네. 그래서 시장이 폭락을 한 거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인플레이션이 2.5% 수준의 지금 현재 수준에서 2.3, 2.8 요 사이 2.5% 정도 수준에서 1% 이상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3%대 중반, 4%까지도 올라가는 게 아니냐는 두려움이 생겼고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스크가 되는 거였죠. 그것을 반영했었을 때는 막 공급망도 바뀌고 뭐 장기화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두려움이 막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가 하는 행동을 보고 있으면 겁은 줘요. 지난 주말에도 갑자기 EU 50% 또다시. 네. 예? 그래 놓고 또 주말에 지나니까 아니 7월 7일까지 유예하겠다. 유예.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원하는 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거고 결국은 10%로 간다는. 그러니까 중간에 별짓 다 가면서 변동성이 나오지만 결국은 끝이 10%다라고 생각하시면 결국 인플레이션은 2, 3% 시대다. 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설명해야 될 부분은 그러면 이제 우리 금리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또 시장을 올려주려면 펀더멘탈이 중요합니다. 즉 펀더멘탈이 중요하다는 것은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으려면은 어떠한 요소가 필요하냐면 그만큼 민간의 펀더멘탈이 튼튼하거나 아니면 정부가 적극적인 부양 정책을 펴거나 이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통화정책, 재정정책 요 두 개를 놓고 봤었을 때는 그렇게까지 시장 우호적이지는 않죠. 뭐 예를 들어서 금리를 안 내려주고 있으니까 네. 통화정책, 재정정책은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재정적자. 워런 버핏도 그런 얘기했고 제이미 다이먼드도 그런 얘기를 했고 미국의 재정적자 폭이 마이너스 6% GDP 대비해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앞으로 2035년 되면 마이너스 9% 그렇기 때문에 무디가 미국에 대한 신용등급을 강등 네. 등등등. 네. 그래서 보면 재정정책 자체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부양정책으로 가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이제 고민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화와 재정이 그렇게 경기 부양적이지 않은데 어떻게 경기가 침체를 안 가겠느냐라고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결국 민간의 자본이 튼튼하다라는 거예요. 즉 현재의 미국의 여신 증가율, 즉 대출이 늘어나느냐 그리고 대출을 늘려줄 수 있는 은행권의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느 정도 소비가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우선 첫째는 미 연준이 금리를 안 내려준다 하더라도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의 규제에 있어서 캐피털 리퀘어먼트라고 해서 지준율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은행이 예를 들어서 얼마의 예금을 들고 있으면 그 예금 중에서 몇 프로를 그냥 대출 안 해주고 들고 있어야 되느냐. 이게 지준율이라는 겁니다. 그 지준율을 낮춰주면 네. 예대율이 올라갈 수 있어요. 예대율이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 돈이 그냥 은행에 잠겨 있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대출로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의 대출이 늘어나면 그만큼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네. 따라서 GDP 성장률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미국의 여신의 증가율 추이는 네. 금리를 내려주지 않아도 지금 최근에 4%대 중반의 성장률로 변했고요. 마이너스이던 게. 그리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이고요. 지난 한 달 내지 3개월의 평균 숫자로 계산하면 8%가 넘어요. 그러니까 즉 계속해서 이렇게 여신이 5%, 6%, 8%, 10%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로 갈 때는 경제 성장률이 명목상 그 비슷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출 증가율과 상당히 비슷한 GDP 명목 성장률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인플레이션을 빼주더라도 네. 실질적으로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가서 경기 침체가 일어날 확률은 낮단 말이죠. 여기에 만약에 은행의 예금이 대출을 다 해줬다. 즉 예대율이 100% 근처다. 그게 언제였냐면 2000년도 그리고 또 2008년도가 비슷했어요. 네. 98% 수준 이상, 99% 이상 이럴 때입니다. 이럴 때는 경기 침체가 와요. 근데 지금은 겨우 71% 수준이란 말이죠. 그래서 금리의 상황에서 앞으로 대출을 해주는 게 민간 자본일 거고 민간 자본의 그 지준율도 낮아져 주면 결국은 트럼프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최근에 얘기 들어보면은 아마도 9월 달쯤 되면 네. 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을 낮춰줄 거다. 그런 규제를 풀어줄 거다. 네. 네,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미 연준 중에서 보통 이제 연준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틀란타 연은에서 나오는 GDP Now라는 숫자가 있어요. 네. 이 숫자가 전망치를 예측을 하는데 이 숫자를 보고 있으면 2분기가 1사분기에 0.3% 마이너스 대비 플러스 2.3, 2.4%가 나올 거다라고 지금 예측을 한단 말이죠.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1분기가 마이너스라고 해도 2분기는 플러스란 말이죠. 이건 경기 침체가 아니에요.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가 나오면 여기 경기 침체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2022년 1사분기, 2사분기였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 우리 숫자를 보고 있으면 경기 침체로 가는 숫자가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만큼 민간의 펀디멘탈이 튼튼한데 그게 기업의 부채 비율과 가계의 부채 비율로서 판단을 하는데 모두가 아주 낮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새로운 신성장 산업이 있거나 또한 새로운 소비를 해줄 수 있는 뭔가가 생기면 네. 얼마든지 거기에 소비가 일어나고 투자가 일어나고 GDP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는 여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봤었을 때는 네. 정부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그렇게까지 우호적이지 않다라 하더라도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갈 확률은 낮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은 거기를 쫓아가지 앞으로의 어떤 그 리스크만 보고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민간의 펀더멘탈이 튼튼하기에 경기 확장 국면은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렇게 짧은 기간으로 보면 위아래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럴 때는 뭐 분산 투자, 적립식 투자를 많이 하자라고도 하고 또 위험 자산을 너무 이제 기피하고 안전자산, 금이나 채권 같은 걸 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또 그것도 안전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는 좀 어떻게,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요? 글쎄요, 지금 우리가 가장 큰 투자의 틀은 우리가 이제 자산 배분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레이 달리오가 얘기하는 뭐, all weather 투자야. 그게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만족스럽게 답이 나오지 않아요. 뭐, 레이 달리오 같은 사람, 또는 뭐, 워런 버핏 같은 사람, 이런 분들이야 돈이 뭐,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의 포트폴리오가 주식을 뭐 40%만 들고 가고, 60%만 들고 가고, 채권 뭐 40%, 50% 들고 가고, 뭐 또는 금을 사고 뭐 그런 전략 되죠. 되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정말 높은 성과를 올릴 수가 있느냐 어렵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릴 때 있어서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과거에 거의 20년, 30년으로 놓고 보면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뭐 10% 이상에서 쭉 떨어져서 거의 1%대로 떨어지는 그 구간에서는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 연복리 수익률 10%가 나와요. 9%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채권 비중이 절반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연 수익률 8% 이상, 9% 이상, 10% 이상을 내면 네. 사실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분산 투자인 겁니다. 근데 지금은 금리가 계속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죠. 네. 그리고 올라서 다시 또 떨어질 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올랐다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옆으로 기는 현상으로 나가는 거죠. 즉 지금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로 보면 1%대로 떨어졌다가 올라가서 지금 5%대까지 갔다가 지금 떨어져서 4.5%인데 이게 다시 또 0%, 1% 간다? 아니요. 왜냐하면 채권의 비중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그만큼 정부의 부채가 너무 많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적절한 이자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숫자로 계산했었을 때 우리가 봤었을 때는 시스템 붕괴를 일으키지 않는 수준의 적절한 금리는 3.5%다. 이 얘기를 맨날 제가 노래 부르듯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주식 80, 채권 20이다. 이 전략을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해야 된다.
옛날에는 채권 비중을 절반 가져가는 게 괜찮았다. 왜? 채권에 투자만 하더라도 연간 금리가 떨어지니까 8%에서 10% 수익이 나니까 그거를 40% 50% 가져가도 연간 8% 10% 나는 거죠. 근데 이제는 떨어진다 하더라도 3.5%대까지밖에 안 떨어진다라는 가정이 들어가면 연간 수익률이 8% 10%가 아니라 연간 수익률이 3.5에서 뭐 한 5%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비중을 원래 생각하는 것보다 절반으로 가져가야죠. 그게 바로 20%대의 채권 투자다라는 거고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러면 이제 대체 자산은 어떻게 되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 금에 대해서 좋게 얘기했죠. 자, 근데 우리가 금을 투자를 할 때는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져야 돼요. 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커머더티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원가의 상승, 즉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비용의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막 떨어지는 구간에 금이 막 올라가는 일은 없어요. 거의.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막 떨어지다가 올라갈 거 아니냐는 두려움이 자꾸 만들어지니까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앞으로 만약에 관세에 대해서 또다시 막 50% 올린다 그러니까 금이 튀지만 관세가 또다시 10% 떨어진다 그러면 또 금이 못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금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네. 얼마나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거냐 안 올라갈 거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째. 그다음 두 번째는 이런 대체 자산의 투자가 늘어날 때는 보통 금리뿐만이 아니라 그 금리를 주도하는 유동성, 즉 미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 금리를 내려줄 거냐, 뭐 유동성을 부여할 거냐, 즉 돈을 막 찍으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통화를 늘린다는 게 뭘까요? 그만큼 그 찍어낸 돈을 늘린다라는 거거든요. 통화를 늘리는 것은 그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대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금이 대체 자산이니까 또는 비트코인이 대체 자산이니까. 그래서 결국 두 가지 요소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통화 정책이 얼마나 유동성을 부여하느냐, 요건데 네.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는 두 개가 다 아주 급격하게 막 늘어날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늘어나는 건 맞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대체 자산을 일정 부분 투자하는 건 괜찮다. 대신에 일정 부분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금을 투자해야 될까 비트코인을 투자해야 될까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글쎄요. 앞으로 AI 산업 네. 예, 이 발전을 생각한다면 네. 그래도 저는 비트코인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금보다는 비트코인이다라는 얘기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금을 사는데 뭐 은, 동, 뭐 플라티늄 뭐 막 다 사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다이아몬드 갑자기 랩 다이아몬드 나와서 폭락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사는데 그게 아니라 막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막 온갖 잡스러운 걸 다 샀다. 알트코인 샀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금과 가장 대표적인 비트코인, 요 두 개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대체 자산으로서 투자할 수 있다. 그게 정부가 인정하는 것들이고, 네. 그리고 중앙은행들이 사는 것이고,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떤 일정 부분 전체 포트폴리오의 맥시멈 10%, 예, 작게는 5% 정도를 투자하는 전략도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을 80 가지고 채권을 20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다시 주식으로 돌아온다면은 이제 네. 국가별로 매력도가 다를 것 같아요. 사실 국장에 투자하기보다는 미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은 어떤 쪽이세요? 자, 우리가 글로벌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이제 제가 항상 강연을 나가서 열정적으로 강연할 때 하는 얘기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어떠한 투자를 하던 간에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는 곳에는 투자를 하지 마라. 주식을 투자를 하거나 어느 나라에 주식을 투자를 하거나 네.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을 때 투자를 하시면은 진짜 큰일 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생산성이 올라가고 있는 국가의 가장 대표적인 넘버원 국가, 아니다, 넘버원이 아니고 유일한 국가, 유일한 국가. 네, 미국입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데가 어디냐? 일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전체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80% 정도는 선진국 중에 투자를 하는데 그 선진국 안에서 미국과 일본에 투자를 하자. 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흥국 중에서도 지금 보시면 이제 신흥국 지수를 보시면 이제
보통 중국을 제외해요. 왜냐하면 중국은 규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중국 제외한 이머징 마켓 엑스 차이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그래서 그 이머징 마켓 엑스 차이나의 지수를 보시면은 2008년 이후부터 고점을 뚫으려고 시도를 6번이나 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7번째 확 튀고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저항선을 뚫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흥국에서도 생산성이 높아지는 국가가 있겠구나. 네.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어디냐? 대만이에요. TSMC. 그래서 대만이라는 국가의 생산성이 진짜 극대로 높아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국가에 대한 투자가 중요할 것 같다라는 네. 거고요. 그 이외에도 한국은 생산성이 굉장히 안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제 좀 올라가줘야 되지 않을까. 네. 냉정하게 본다면. 냉정하게 본다면 이제 너무 많이 이제 못 올라갔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니까 좀 올라가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고요. 네. 그렇다고 해도 제가 한국 투자를 그렇게 즐기지는 않습니다. 그 이외에 뭐 베트남, 뭐 인도, 뭐 이런 국가들에 대한 투자를 해서 전체 신흥국 투자 비중이 전체의 20% 정도? 이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국가뿐만이 아니라 이제 업종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글로벌 투자에 있어서 생산성의 상승을 항상 보시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생산성을 가장 빠르게 높여주고 있는 산업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게 AI 산업이에요. 그게 결국은 IT 산업인 것이고 네. 그 IT 산업의 여러 가지 기술을 이용을 해서 서비스가 나오는 거고 그걸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산업들이 나오는데 그게 뭐 전기차일 수도 있고 그 전기차를 이용한 자율주행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주행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여기에 그 에너지의 뭐 내용물이 신재생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뭐 원자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리고 그 AI를 이용을 해서 로봇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걸 이용을 해서 우주항공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생산성이 높아지고 이를 이용을 해서 돈을 버는 업종들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 그래서 국가, 산업 다 이 생산성에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넘버원인 거고 그렇게 보여집니다.